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찬종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자본주의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인간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등장이 어떤 새로운 인간형을 출현시켰는지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짧게나마 자본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잖아요. 그 호모 사피언스 말을 이제 원용해서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지칭하는 일종의 신조어로 만들어진 말이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여기서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물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죠.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은요, 원래 주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형입니다. 실은 이제 경제학이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제학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어떤 물리학과 같은 그러한 과학, 하드 사이언스를 지향했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힘은 바로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다른 모든 물리적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데 경제학도 이와 유사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힘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경제적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경제학자들, 특히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가장 경제 현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힘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합리성을 지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이런 합리성을 전제한 뒤에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합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19세기의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 경제학적 용어로 쓴다면 이것이 바로 효용이 되겠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은 완전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선택한다 라는 것이 이 합리적인 라는 단어의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는요, 바로 이러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이해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주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인간의 본성, 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자 본성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에서 다시 분명해지겠지만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같은 이러한 성격, 바로 이러한 성격 말이죠.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러한 어떤 특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인식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독특한 특징은 오히려 자본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어떤 인간의 어떤 성격,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경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경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라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말과 시장이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제란 곧 시장을 의미하고 시장이 곧 경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긴 역사를 두고 보면요. 경제라는 말의 의미는 시장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그 외연이 넓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라는 것은, 즉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고 그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점은요. 경제와 시장은 그 외연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는 시장을 포함하지만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라는 시대의 특수성은요,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그중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란 경제, 그러니까 비시장적 요소 외에 시장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그 영향력과 역할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시기를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란 뭘까요? 시장이란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팔기 위해서 생산된 물건을 뜻하죠. 시장이란 바로 상품이 교환되는, 사고 팔리는 영역으로서 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그러한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품 생산이 다른 여타의 생산, 그러니까 내가 쓰기 위해서 생산한다던가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 그러한 생산보다는 팔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비시장적 사회관계, 그러니까 시장적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사람들 혹은 오늘날처럼 현대인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된다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처럼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러니까 고용관계도 시장관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비시장적 사회관계가 시장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시장관계가 아니었던 것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것은 예전에는 부모나 가족들이 하는 일이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보모를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유치원에 보낸다던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시장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죠.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 관계로 전환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곧 자본주의의 굉장히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라는 것은 훨씬 시장 영역 외에도 다양한 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의 어떤 규모와 역할과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일반적 의미에서의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의의 경제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사람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자본주의적 인간형이 아니었다가 자본주의로의 이행 이후에 드디어 사람들의 인간형 자체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경제라는 것은 시장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라는 그 영역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경제는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혜와 재분배, 그리고 시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환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호혜라는 경제적 그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마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 공동체라든지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방식을 호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어떤 권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형태를 재분배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재분배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권력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족장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사냥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뭐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얻게 되면요, 이것에 대한 소유물이 일단 족장에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족장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그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사회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전 과거에 조선시대 때 중국과의 조공무역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종의 조선이란 나라를 사실상 어느 정도 그 굉장히 일종의 주종 관계로서 중국이 조선을 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국가 간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조선의 왕실은 중국의 어떤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중국의 황제는요, 조선으로부터 온 조공을 그냥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사품을 다시 조선 왕실에게 다시 보내게 되죠. 바로 이런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을 바로 재분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환이라는 경제적 형태는요, 주로 시장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런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경제적 형태를 지칭합니다. 호혜 방식의 주요한 메커니즘은요, 대칭성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기본적으로 보면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을 또 나에게 다른 종류의 생필품을 나에게 또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혜적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동시적으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진행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주면 언젠가 상대방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대칭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 간의 상호적 관계, 즉 호혜적 관계로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호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가 밥을 한번 샀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얻어먹은 것을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밥을 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칭적 관계, 이런 것이 바로 호혜라는 경제적 형태입니다. 호혜라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뭐 친구 관계라든지 가족 내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혜가 이루어지는 그 동기는 뭘까요? 즉 친구들 사이에서 밥을 한번 사면 이제 다른 친구가 또 한번 사게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도대체 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친구 관계라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호혜적 경제 형태라는 것은요, 주로 이 주고받는 이 물건은 선물의 형태를 띱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물건이 제공하는 그 당시에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는 일방적인 주는 행위일 따름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다시 선물을 해주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면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분배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권력관계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있고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이 정부에게 쭉 중앙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다시 이런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그것의 어떤 그것이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또 환원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분배의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방식은 과거의 어떤 자본주의 이전 사회 국가에서도 바로 이러한 조세를 통해서 이런 재분배가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동기는요, 어떤 권력 행사와 또 어떤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러한 동기 하에서 이런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물론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지만 자본주의 이전의 이제 과거의 전통적 국가에서는 결국 이 지배와 충성의 어떤 이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으로서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이 조선 왕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하사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지배자로서의 또 그러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분배 형태에서 주로 오고 가는 그러한 물건은 주로 곡물의 형태를 띠죠.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것이 이제 조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금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은요,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굉장히 다방향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경제의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물망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물건을 구매하고 바로 이렇게 굉장히 다수에 의해서 이런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다방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뭔가요? 결국 이윤을 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가 파는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윤 혹은 부의 축적이 바로 시장에서의 교환의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고 파는 자 사이에서의 어떤 교섭이죠. 이 물건의 가격을 얼마큼 매길 것인가,
그리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가. 바로 가격을 둘러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의 교섭이 주요한 교환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로 주고받는 물건은 결국 상품이 되는 것이죠. 가격이 매겨지는 결국 상품이 이 교환이라는 경제적 형태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경제는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결합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존재했고,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들 사이에서의 재분배의 형태를 통해서 또 경제가 운영되기도 했고, 또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호혜적인 방식으로 또 경제가 이렇게 작동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경제 세 가지 형태는요,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두 명 사이에서 이자 관계에서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며칠 전에 친구가 나에게 밥을 샀다면, 예를 들면 며칠 뒤에는 또 만나서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다시 밥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노인이 늙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에 여력이 없으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런 호혜적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또 주요한 경제활동의 또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요, 바로 이러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공되는 바로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도 아마 그러겠죠.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1학년 때는 선배들한테 계속 밥을 얻어먹다가 이제 나에게도 이제 후배가 생기게 되면 내가 이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게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매년 3월 달에는 이런 전통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계속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선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나에게 밥을 얻어먹은 후배들은 또 자신이 선배가 되었을 때 자신의 후배들에게 또 그런 선물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한국에서는요, 이제 두레라는 전통이 있었죠. 두레라는 전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아서 우리 밭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해주면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논이나 밭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결국 도움을 제공하면서 결국 나도 이제 다음번에 그러한 도움을 받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호혜적 방식의 이런 원환 구조는요, 한국 외에도 다른 전통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찰이 됩니다. 말리노프스키라는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이제 말리노프스키가 이런 어떤 전통사회에서의 이런 호혜적 관계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이렇게 밝혀낸 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A라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때마다 특정한 길이 되면 옆에 섬의 사람들에게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각종 진귀한 물건과, 그리고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섬 사람들은 또 옆에 있는 섬에다가 그것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옆에 섬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물건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종의 의례를 행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호혜라는 경제적 형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선후배 관계, 그리고 이러한 부족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의뢰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경제적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재분배의 형태는요, 결국 중심에다가 어떤 이런 중요한 생필품 혹은 경제적 산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런 물건들이 중앙으로 쭉 모였다가 그리고 또 적절하게 이들 사이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앙에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형태의 경제 활동은 주로 어떤 권력 관계에서 주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달리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라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마치 거미줄처럼 이런 다양한 관계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상품을 매매하고 또 상품을 판매하고 또 구매하는 이러한 관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품이 매매되는 공간은 주로 시장이죠. 즉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결국 시장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시장 교환에 나서는 이유는 결국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경제적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활동 사이에서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던 것이죠. 즉,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경제 형태 가운데 바로 이 교환의 어떤 영역과 교환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시장의 영향력이 다른 두 개의 경제 활동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 활동은 바로 시장에서의 어떤 교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이 없으면 단 며칠도 살아갈 수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한편 우리의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판매하지 못한다면,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우리의 임금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란 바로 이런 세 가지 경제활동 중에서 교환이라는 특정한 경제적 형태가 압도적으로 확대된 바로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변화와 함께 어떤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변화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칼 막스였습니다. 막스는 아시다시피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 자본론에서 막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과거 어떠한 역사적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막대한 부가 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스가 제기했던 질문은요, 이렇게 막대한 새로운 부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막스는 바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명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막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특징은 바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었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품화된 노동력을 통해서 막대한 새로운 부가 창출되었고, 그런데 이 부가 어떤 자본가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부가 창출되지만 빈곤은
그리고 상대적 궁핍화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막스가 인간의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그런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노동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노동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 이전에도 사람들은요, 상품처럼 취급된 적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예는 분명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스의 주장이 틀린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주장했던 것은 인간 그 자체의 상품화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 중에서 노동력이라는 능력이, 즉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품화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 자체가 우리가 노예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인간 자체가 상품처럼 취급된다라는 것과 인간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징인 이런 노동력, 다시 말하면 노동할 수 있는 능력만이 상품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노동력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막스의 주장을 계속 이어서 본다면요. 막스는 이런 노동력의 상품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출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서 착취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착취가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착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새로운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이 막스의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막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노동력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력이라는 것은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와 대비해서 노동이라는 것은요, 이런 노동력을 지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것은 아직 노동이 지출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면 노동이라는 것은 그런 노동력을 지출한 상태, 지출하고 있는 그 과정을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임금을 받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의 임금은 뭐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받는 임금은 노동, 즉 노동력을 지출한 결과의 대가일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미 시급 얼마로 그 시급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받게 될 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책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하에서의 모든 그 일들은 대부분 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노동을 수행하기 전에 뭐 연봉 계약서를 쓴다던가 어떤 고용될 때 다 고용 계약서를 쓸 때 임금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매겨진 이미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은 노동력, 즉 노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매겨진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저와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둘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초봉, 연봉은 같아요. 예를 들면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에 매겨진 가격이죠. 그런데 저와 제 입사 동기인 이 친구는요,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9시가 출근 시간이라면 8시 30분에 미리 출근을 해서, 업무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일 체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9시부터 정확히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12시까지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갔다 와서 또 한 12시 40분쯤 들어와서 이도 닫고 또 1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마치죠. 그래서 1시부터 다시 업무에 돌입을 해서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제 입사 동기는요, 9시에 칼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뭐 인터넷 서핑도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할 준비를 하다가 실제 일은요, 한 9시 한 3, 4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1시 반부터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쭉 서핑을 하고 또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1시에 정확히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도 닫고 뭐 또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서 한 1시 반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3시에 또 간식 먹으러 나갔다 와서 6시에 칼퇴근하는 겁니다. 우리의 임금은요, 동일해요. 연봉 4천만 원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동 능력, 즉 노동력에 매겨진 가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노동력을 실제로 지출하는 노동의 크기는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더 많은 노동을 지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비록 동일한 노동력으로 평가를 받고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지출하는 노동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예외적인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런 일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비록 노동력은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지출하는 노동의 양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임금은요, 실제 노동의 대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이란 노동력에, 즉 노동할 수 있는 능력에 매겨진 사전적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노동력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상품처럼 거래됐다는 것은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인간 자체가 상품처럼 사고 팔리지 않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뭐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극도의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즉 내가 가진 능력의 일부, 즉 노동력이라는 것만 상품처럼 누군가에게 판매하면서 나를 고용하는 사람도 나 자체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노동력이라는 능력만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고유한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마르크스는 바로 이러한 노동력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또 다른 고유한 특징인 착취라는 것을 개념화합니다. 자, 참고로 이 착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들은요,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구매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동력을 구매해서 이제 작업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블루칼라 노동자든 아니면 화이트칼라 노동자든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노동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동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항상 노동력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노동력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함으로써 노동력에 지급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둘 사이의 격차가요, 바로 잉여 가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을 고용한 자본가들은 바로 이만큼의 잉여 가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결국 이만큼의 어떤 잉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생산성의 어떤 향상이나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생산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죠. 생산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잉여 가치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잉여 가치를 습득한 자본가에게 부는 더 집중되는 거라고 막스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스가 해명하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밝혀졌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인간에게 나타난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된다라는 것.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즉 자본주의적 인간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이제는 판매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자신의 노동력의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른바 이제 스펙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상품화된 노동력, 우리의 노동력의 가격을 높이려는 굉장한 그런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인간형이 이렇게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그 변화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러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을 높이려는 굉장히 무한한 경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